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의 주요 내용을 최순실 씨가 결정해온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어제 전해드린 최 씨의 국무총리 담화문 개입 정황에 이어 새롭게 제기된 수석 비서관 회의 관여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 파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개입한 수석 비서관 회의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 동향을 홍보 수석실로부터 보고받은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000명 규모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면서 A등급으로 분류되는 900명 정도를 특별 관리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정부 보조금이 가지 않도록 청와대까지 나서서 체계적으로 감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북대와 방송통신대 등 국공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해 1순위 후보자에 대해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는 내부 증언을 JTBC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교육계에서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7월 독일에 있던 최 씨가 귀국하고 이틀 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간의 독대 자리가 마련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날 독대 이후 사실상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한 200억 원대 계약을 최 씨 회사와 맺었습니다. 특검은 덴마크에서 체포돼 구금된 정유라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법무부에 넘기는 등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독일과 덴마크를 오가며 풍족한 생활을 누린 정 씨의 현지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로 골조만 남은 비닐하우스 안에 각종 생활용품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집으로 개조한 건데 이런 화재에 취약한 무허가 집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의 키워드를 정하라면 점입 가경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갈수록 점점 더해지는 상황. 이른바 정호성 파일로 본 최순실 씨의 국정의 개입 상황이라든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또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서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은 한마디로 점입 가경입니다. 어제 저희는 최순실 씨가 국무총리 담화문 작성 등에 개입하면서 마치 대통령처럼 행세한 구체적인 정황을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총리 담화문처럼 중대한 국가 문서 작성에 개입한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대국민 구두 발언 내용까지 직접 지시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어제 뉴스는 2013년 10월 27일 하루 동안의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을 분석한 것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다음 날인 10월 28일과 11월 20일, 22일 이렇게 세 차례 통화 녹취 파일에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특히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바로 수석 비서관 회의입니다. 이 수석 비서관 회의는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들에게 국정 철학이나 정책 지침을 밝히는 자리죠. 그런데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또 야당이 예산안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 이런 발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고 실제로 대통령이 회의에서 같은 맥락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돼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 관련 그거 안 된 거 그거 몇 가지만 고쳤어요. 정홍원 총리 때 다 얘기를 해서 똑같습니다. 2013년 10월 28일 오후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이날 정홍원 총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사흘 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말할 내용과 겹친다고 정 비서관이 말한 겁니다. 하지만 최 씨가 그래도 그거는 꼭 해줘야 된다. 중요한 거라서 또 얘기 드린다고 하라고 다시 지시를 내렸고 정 전 비서관은 순순히 겹치는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여태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과거 시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했다는 얘기를 안 해도 되냐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박 대통령은 한 달 만에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 씨의 지시가 반영된 입장을 말했습니다.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최 측근 참모진에게 자신의 국정 운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최순실 씨의 구체적 지시를 담아낸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석 비서관 회의 개입 정황이 앞서 보도해드린 날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달 뒤인 11월 25일에 열린 회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으로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놓고 최 씨가 야당에 대한 대응책을 지시하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22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20일째 열리지 않던 상황에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적어보세요라고 말하자 정 전 비서관이 예라며 답합니다. 이어 대수비 때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해달라고 내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그런 정쟁을 이끌고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라면서 국정을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한테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게 물어보고 싶다. 의도가 뭔지라고 말합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대책을 지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 대통령 발언에 앞서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맥락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 제때 통과시켜 주셔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수석 비서관 회의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상시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어제 저희는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통령 일정에 대한 야당의 반응까지 살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확인된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에는 최 씨가 대통령 관련 언론 동향을 청와대 홍보 참모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2013년 11월 25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들 보고를 잘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이날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에게 평상시 장관들의 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후 저녁 기자회견에서 회의가 지시하고 받아쓰고 이런 식이 아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언급에 앞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소통을 강조한 정황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리기 닷새 전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수비 때 보고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 그랬대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님께서 보고는 안 받고 지시만 하신다고요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그렇게 낫대 지금 홍보가 그러는데라고 답합니다. 최 씨가 평소 청와대 홍보라인을 통해 언론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국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해드리고 있는 보도의 핵심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박 대통령 구두 발언에 최 씨가 관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이걸 흔히 줄여서 대수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번 정권의 수석 비서관 회의는 과거의 수석 비서관 회의와는 좀 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책 결정의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심기가 어떤지 장관들이 수석들에게 물어봐야 할 정도로 수석비서관 회의의 비중이 커졌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뭐 의미 있는 발언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게 있었나요? 예를 들자면. 네, 우선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2013년 10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었고요. 박 꽤 대통령이. 오랜만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예, 거의 4주 만에 가진 회의였습니다. 예,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한동안 아무런 회의도 안 했었거든요. 수석비서관 회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 12월에는 정윤회 문건을 두고서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결국 수석비서관 회의가 청와대 여론조성 창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대국민 의사 전달 창구로 이용을 해온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 대해서 바로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바로 이 통화 녹취에 담긴 거겠죠, 그러니까. 네, 오늘 저희가 새롭게 확인한 통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요. 이제 2013년 10월 30일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이에 앞서서 27일과 28일 통화에서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예. 또 같은 해 11월 25일의 회의를 앞두고서도 20일과 22일 통화에서 최 씨가 역시 발언 내용을 두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예. 최 씨가 대통령의 이런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 지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리포트에 언급된 내용 말고 추가로 확인된 정황도 있습니까? 네, 11월 20일 통화 내용을 보시면요. 최 씨가 먼저 월요일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죠. 이렇게 정 전 비서관에게 질문합니다. 예. 그리고 홍보가 그러는데 대수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는 그런 말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이 때문에 그 각 수석들의 보고를 계속 받고 있고 또 서로 문제점을 상의하고 의논한 사항을 철저히 해달라라는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여기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런 최순실 씨의 지시가 11월 2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제 각 부처들의 현황과 과제들을 분석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협의하고 지시했던 내용들을 잘 체크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게 되는데요. 예. 앞서 최 씨의 지시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최 씨에게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한 뒤에 최 씨가 그걸 다시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최 씨가 다 했으리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상황이 너무 좀 한심해져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먼저 발언 내용 초안이 있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예.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단순히 이제 그 초안을 두고서 묻는 차원이 아니고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의중이라고 먼저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또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제 최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을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앞서 리포트를 보면 최 씨가 홍보가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때 수석?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2013년 10월 27일 통화에서는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올린 자료를 이제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상의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예. 오늘 내용에서는 또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최 씨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홍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홍보수석을 얘기하는 건지 홍보수석실의 다른 관계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엄밀히 보면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홍보를 담당한 쪽으로부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 틀림없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김준 기자였습니다.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전혀 분류도 하지 않고 관리를 해왔을까? 처음부터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이었죠. 오늘 그 답이 나왔습니다. 문체부가 이른바 A등급 블랙리스트 900명 정도를 따로 관리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정부 보조금이 가지 않도록 청와대까지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작품상을 받았던 이윤택 전 국립극장 예술감독.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문학창작기금 심사에선 100점을 받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고 이 감독과 관련된 극단 역시 정부 지원금이 끊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감독을 포함해 900명 정도를 A등급 특별관리 대상으로 따로 분류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10,000명에 해당하는 전체 명단 외에 900명 정도를 추린 별도의 명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체부가 각종 예산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상이 900명 정도였다며 이 사람들에게 돈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다 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등급 블랙리스트엔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극단 고래의 이혜성 대표와 변방 연극제를 이끈 이민자 예술감독 등도 포함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오른 이후에 문예위에서 주는 보조금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한 1년 반 이상 배제됐죠.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등급별로 따로 관리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을 배제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체부가 만든 보조금 내역 홈페이지가 블랙리스트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정부 보조를 받지 않도록 청와대가 감시하는 용도였다는 얘기입니다. 특검은 내일 송숙은 문체부 1차관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송 차관은 바로 며칠 전 황교안 대행이 처음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서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체부가 2년 전 만든 보조사업 알림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게는 10만 원대부터 많게는 억대까지 문체부 보조사업 5,800여 개 지원 현황을 월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청와대 지시로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예술단체 대상 보조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국정과제도 아니고 세세한 보조금 내역까지 관리하겠다는 게 이례적이라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송숙은 문체부 1차관의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 차관은 문체부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는데 이 홈페이지는 기획조정실 산하 재정담당관실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국고 보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고 블랙리스트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내일 송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2015년 8월 부산대 고모 교수가 총장 간선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산대는 전국에서 몇 남지 않은 총장 직선제 대학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죠.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런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간선제로 추천된 경북대 등 국공립대학 1순위 총장 후보자들이 줄줄이 임명을 받지 못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불가방침을 직접 통보했다는 증언을 교육부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습니다.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한 민정비서관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작년 말에 청문회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당연히 위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교육부에서 경북대 총장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순위 후보를 임명권자에게 제청하는 게 관례지만 교육부는 거부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위원은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1순위자인 김사열 교수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청와대 쪽 판단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내려와요. 한 사람을 민정에서 한 사람이 되는 건 맞아요. 하여튼 그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이유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김 교수는 대구 민예총 대표 출신이고 부인도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무용가입니다. 방송통신대도 1순위 후보자였던 류순호 교수 제청이 거부돼 총장 자리가 장기 공석 중입니다. 정확한 이유도 공개되지 않아 인사위원들조차 추정만 할 뿐입니다. 비리 내지는 평판 이런 거보다는 정치적인 거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립대 총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할 수는 있지만 검증 기준이 비리나 능력이 아닌 정치 성향을 판별하는 것이라면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검증, 본인도 수긍할 만한 검증에서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됐겠죠. 이게 사전 검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립대 총장 후보를 정하는 교육부 인사위원회 참석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개입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청와대의 1순위 총장 후보자 거부로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국립대는 공주대, 전남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등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예, 당시 경북대에서 추천 1순위였지만 결국 임명받지 못한 김사열 교수를 2부에서 연결하겠습니다. 김 교수는 총장이 되기 위해서 여권 실세에게 각서를 쓰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특검도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출석 요청을 거부하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를 삼성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 씨는 현재 딸의 체포 때문인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박민규 기자, 오늘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왜 안 나왔다고 합니까? 예, 최 씨가 내건 이유는 이 정신적 충격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여기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 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7일 그리고 오늘에 걸쳐 두 차례 연속 특검 조사를 못 받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예,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강제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없는 건가요? 예, 재판 중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특검이 강제로 최 씨를 불러서 조사하려면 지금과는 또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혐의가 필요하다. 즉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이게 이제 특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뇌물수수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범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특검은 그동안 이 삼성과 최순실 씨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수사를 줄곧 해왔습니다. 이미 최순실 씨는 앞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검은 새로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이걸 바탕으로 최 씨를 강제 구인하겠다. 그러니까 강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근데 뇌물죄라는 것이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최 씨는 뭐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죄가 바로 뇌물죄입니다. 최 씨 한 명에게만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결국 이 특검이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검찰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했던 혐의는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이것도 역시 원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최 씨를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예,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어제 JTBC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면서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정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두 번째로 만난 2015년 7월 25일, 그보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7월 23일이죠.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가 귀국한 사실을 특검팀이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2차 독대에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다그친 것은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승마 지원이 부실하다면서 독대 일정을 잡도록 독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두 번째 독대를 한다니. 당시 박 대통령은 승마 선수들에게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을 다그쳤다는 진술을 특검이 받아냈습니다. 삼성 측 관계자들이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 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독대 이틀 전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가 국내로 돌아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달 전 아들을 출산한 정유라 씨의 산후조리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귀국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최 씨가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의 독대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정 씨에 대한 지원 요청을 위해 귀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이 이후 정 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구입한 말의 소유 이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독일 소유주에게 58만 유로를 주고 산 살바토르 31이라는 말의 여권 소유주가 삼성전자로 돼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불만을 드러내면서 삼성이 소유주를 원래대로 되돌려놓은 사실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삼성 측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와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조만간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삼성의 뇌물 혐의 수사는 결국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죠. 오늘까지 새롭게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이 정 씨를 지원하게 된 과정을 취재기자와 함께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만 특검이 왜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전해드린 대로 삼성의 정유라씨 지원은 최 씨가 귀국을 했던 2015년 7월부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최 씨가 귀국한 2015년 7월 23일을 전후해서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7월 20일 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제주도에서 갑자기 올라오면서까지 김종 전 차관을 만나고 또 23일 최 씨가 귀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틀 뒤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 독대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 그리고 8월 내에 사실상 정 씨만을 위한 이 200억 원대 계약이 성사가 되고 9월부터 송금이 시작되는 겁니다. 날짜로만 보면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이 됐잖아요. 7월 20일, 23일, 25일. 불과 며칠 사이에 독대까지 이루어지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박 대통령이 삼성의 승마 지원을 처음 요청한 것이 2014년 9월이었습니다. 그보다 거의 한 1년 전인데 2015년 7월까지 10달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그럼 뭘까요? 정유라 씨가 그 2014년 9월 이후로 해서 임신을 하면서 말을 타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박 대통령이 요청을 했던 2014년 9월까지만 해도 정 씨는 얼마 뒤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는 등 이때까지만 해도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출을 하는 등 이 최 씨 모녀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이런 지원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그런 것에 따르자면 2015년 7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리포트에서도 얘기한 그 7월에 갑자기 삼성을 재촉하기 시작한 것은 뭐 다시 말을 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정 씨가 출산을 한 게 2015년 5월 8일입니다. 예. 그리고 두 달 뒤인 지난 7월쯤부터 최 씨는 딸 정 씨에게 다시 승마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승마 선수로 스스로 자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삼성에서 수백억 원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왜일까요? 예, 최 씨가 도피중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딸 정 씨와 독일로 이주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했을 텐데요.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이 최 씨 모녀는 독일에서 굉장히 호화로운 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검은 이 명마 구입 비용이나 훈련 비용뿐만 아니라 이 막대한 독일 이주 비용까지 삼성에서 받아내려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주 비용 치고는 엄청납니다. 수백억 원 되니까. 근데 그 상세한 비용이 얼마 전에 공개된 삼성하고 그 최 씨 회사가 맺은 계약서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 명목들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 그 계약서를 보면은 이 말과 장비 구입비, 승마장 대여비 등 이런 훈련 비용 지원에 관련된 명목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기혼자를 감안한 숙소 세채, 차량 세대, 식비 등 체재비,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타 활동비, 홍보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놓고 보자면 삼성의 지원이 어떤 승마협회 차원의 승마 선수들을 위한 어떤 집단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라 아예 그 최 씨 모녀를 위한 자금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예, 최 씨가 독일에서 지출한 생활비를 모두 영수증 증빙을 해서 이 삼성으로 지원받은 이후에 그걸 삼성 돈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당시 삼성은 세세한 지출 내역까지 받아보지 않고 또 큰 틀에서 항목별로만 받아봐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근데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승마 지원을 했다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 씨 모녀의 이 독일 이주 비용을 지원했다면은 이 삼성에 대해서 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차은택 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말맞추기를 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 구치소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특검팀은 세 사람에게 면회온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녹음과 녹화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씨는 서울구치소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남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자기들이 3자 간뿐만 아니라 혹시 접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혹시나 그와 같은 증거 인멸 정황이라든지 서로 간의 진술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특검은 구치소 압수수색을 통해 세 사람이 작성한 메모지와 외부인 접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외부인과 접견하는 모습과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 기록을 모두 복사하고
수감될 때 구치소에 맡겼던 영치품도 수색해 이동식 저장장치, USB 등을 압수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 오후 특검에 소환돼 말맞추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와 관련된 말맞추기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특검은 덴마크에서 체포돼서 구금된 정유라 씨의 강제 송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라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우리 법무부에 넘기고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정 씨가 언제쯤 송환될지 덴마크 올보르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어제 정유라 씨가 4주간 구금 연장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했죠? 정유라 씨 측은 4주 구금 연장 이 결정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고등법원은 신속하게 4주 구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규정상 이 구금 불복 항소는 한 차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은 일단 유지된 1월 30일까지 계속해서 4주 구금은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정유라 씨는 현재 올보르 시내에 있는 한 구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4주 구금이라고 하지만 특검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들어간 만큼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유라 씨에게는 현재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반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10일쯤이면 이 여권의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덴마크 사법당국은 불법 체류자로 강조해서 정 씨를 강제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일에 열린 심리에서 덴마크 사법당국은 정유라 씨가 한국에서 벌어진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또 청담고, 이화여대 특혜까지 모두 언급을 하면서 정 씨와 이 사건들이 모두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일단 했기 때문에 계속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추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은 덴마크 사법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 특검이 밝힌 대로 법무부를 통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덴마크 측에 보내고 이 절차에 따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쯤 서류가 전달된다면 덴마크 당국이 이를 검토한 후에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 씨가 이 절차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법정 다툼도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귀국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 특검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 바로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곧장 덴마크 당국의 협조하에 구금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유라 씨하고 같이 은신처에 있던 남성 2명, 또 보모, 아기, 이렇게 4명은 은신처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 저희 취재진이 정 씨의 은신처를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쪽에서는 인기척이 없고 또 창문도 모두 가려진 상태였고 불도 다 꺼진 상태였습니다. 또 집 밖 가건물 안에 있던 고양이들은 여전히 있었고 또 사료도 그릇에다 담겨 있었지만 그 고양이들이 생활하는 그 가건물 역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가 직접 구매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검은색 고급 벤 차량은 최초 저희가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봤던 그 주차 위치와는 조금 다르게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또 차 조수석에 있던 그 살 것을 적어놓은 메모지는 사라진 상태였고 또 뒷좌석에 있던 승마 모자는 다른 쪽으로 좀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정 씨가 체포된 이후에 정 씨와 함께 있던 일행 중에 일부가 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잠시 다녀왔다는 추측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또 은신처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정 씨가 평소 다녔다는 그 승마장에도 가봤지만 아예 국내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덴마크 올보르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린 대로 정 씨는 덴마크 현지에서 보모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서 풍족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생활비에 대해서 어머니 최순실 씨가 보내준 돈이라면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 씨의 도피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은신해 있던 단독주택입니다. 집 마당 한켠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7마리의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집 안에서도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 여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애완동물 유지와 관리에만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주민들도 정 씨가 장기 거주 목적으로 풍족하게 생활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Front and they probably used about 120,000 for furniture and stuff like that, and they paid 3 months in advance as well. So they obviously have a lot of money. 정 씨는 자금 출처에 대해선 어머니 최순실 씨가 보낸 것이라며 자신은 돈 문제에 대해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덴마크 법정에서 기자들이 정 씨에게 독일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정 씨는 당시 매매 계약서 관련 업무로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쪽에 제가 동네 이름은 모르는데 거기 그거 매매 계약서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최순실 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정 씨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온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도피 생활자금 출처 등 정 씨가 최 씨의 돈 세탁 혐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주목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그리고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잘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교육부의 이화여대 감사 자료를 보니까 정 씨가 작년에 이화여대 교수 7명을 만나서 사실상 학점 코치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이화여대 특별감사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정유라 씨는 어머니인 최순실 씨와 함께 이화여대 김경숙 당시 학장을 찾았습니다. 김 학장은 학장실로 학과장 등 2명의 교수를 더 불러 최 씨와 정 씨에게 학점관리 상담을 했고 학과장은 다시 2사람에게 담당 과목 교수와 강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씨는 리포트 제출 방법 등 학점을 어떻게 하면 잘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 씨는 계속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칙대로라면 제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최경희 총장과 류철균 교수 외에도 학장과 학과장 그리고 담당 교수까지 나서서 정 씨의 학사 관리를 도운 겁니다. 그러나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한 얘기는 다릅니다. 저는 아예 그때 학교를 간 적이 없어서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정 씨가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계산된 답변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지는 데는 내부 고발자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도 그중에 한 명이죠. K스포츠재단이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노 부장 해임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내부 고발에 대한 대응입니다. 노 부장은 징계의 배후가 최순실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스포츠재단의 징계 의결 요구서입니다. 대상은 노승일 부장.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내일 개최됩니다. 노승일 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 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노승일 부장이 폭로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 파일도 노 부장이 제보한 겁니다. 그 얘기를 좀 짜보고, 그러고 그쪽에서 안수하고 얘기했다는 게 그게 뭐 말이 되래요. 취업규칙 위반이라지만 사실상 내부 고발에 대한 대응입니다. 노승일 부장은 징계는 청문회 직후 최 씨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해임안의 핵심은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에 대한 보복은 불법입니다. 국조특위 기간 중에 재단에서 정인에게 불이익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법률에도 위배되는 처사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내일 열리는 노승일 부장 징계위원회에는 정동춘 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 관계자 등 주주 5명이 참석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자, 내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위해서 여기저기 청탁하고 지시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서 나오면서 사실 김영란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기도 하죠. 특히 대통령이 김영란법 통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을 때 바로 최 씨의 이권과 관련된 청탁이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독대했습니다. 그러고는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좋은 말을 사주고 훈련도 지원해주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정유라 지원 청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에도 비슷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한항공 독일 지점장이었던
고모 씨의 연임을 청탁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고 씨는 고영태 씨의 친척으로 최순실 씨와도 친한 사이입니다. 특검은 최 씨의 민원을 받은 박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시켜서 사기업에 인사청탁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안에서는 최순실 씨 관련 청탁 또는 지시를 참모들에게 또 대기업 총수들에게 해왔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는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여러 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김영란법이 2013년 5월 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2015년 3월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총 22개월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10차례가 넘게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 특히 국회에 여러 번 공식 요청을 했는데요. 이 당시 정의와 국회의장을 만나선 비정상,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가 김영란법 통과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바로 그 시점에 최순실 씨를 위한 청탁을 하고 있었다. 물론 대통령 자신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이 검찰 수사에서도 이미 드러난 건데요. 예를 들면 2014년 10월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한 푼이 아까운 때에 부정부패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이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선 불과 2달 뒤인 12월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만나서 KD코퍼레이션에 납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하는데요. 이 KD코퍼레이션은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의 회사입니다.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대통령의 주장이 나온 바는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기자 간담회죠. 기자 간담회죠. 예. 예. 국회는 김영란법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서 계속 최순실 씨 관련 청탁을 이어온 것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법 통과가 2015년 3월 3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8일까지 중동 순방을 가는데요. 그러니까 법 통과 직후죠. 예. 이때 김영재 의원 부부가 박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는 이 특혜를 받습니다. 이 당시 김영재 의원은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과 진출을 논의하고 들어오는데요. 이후에 이 김영재 의원 회사에 중동 진출 컨설팅에 실패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지난해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재차 독대 자리를 갖고 이 장시호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9억 원을 지원하라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민원을 넣었다는 증언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하여간 액수까지 특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이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국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대가성도 있고 또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을 넘어서 훨씬 더 큰 범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예. 또 소급은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내용상 박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최순실 씨 모두 김영란법 위반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정계나 공직사회에서는 최순실이 김영란을 이겼다. 뭐 이런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영란법 위반 신고 1호가 캔커피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정치권이나 아니면 공직사회에서도 몸을 사렸었는데요. 지금은 박 대통령이 이 최순실 개인의 이권을 위해서 직접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김영란법이 가당키나 하냐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비하면 좀 더 나아지긴 했지만 국회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3만 원 이하의 김영란 세트가 흐지부지 되는 이러한 풍경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소식이 나가면 또 파파라치들이 열심히 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JTBC는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죠. 탄핵소추위에서도 물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대통령의 간담회 전문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박 대통령의 해명은 도리어 본인의 법 위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씨 지인의 업체인 KD 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일감을 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실력이 있다면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KD 코퍼레이션을 현대자동차에 소개했다는 걸 박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봤습니다. 소추위는 최 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발언도 주목했습니다. 또 추천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최 씨로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전 차관 등을 추천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소추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업 재산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등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헌법 위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간담회 전문과 관련 언론 보도 등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새누리당은 연일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계 핵심 간의 설전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은 오늘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본인에게 물러나면 의장으로 모시겠다면서 이면 합의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죠. 송지혜 기자, 먼저 서청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인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죠. 네, 서청원 의원은 그냥 비난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격한 말을 쏟아냈는데요. 인 위원장이 거짓말쟁이 성직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선자에게 더 이상 당을 맡길 수 없으니 당장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 비대위원장이야말로 악정 종양의 성직자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정치적 할복을 하는 것이 어떤지. 네, 지금 서 의원이 말한 종양, 할복 이런 표현은 어제 인 위원장이 친박계를 향해서 그대로 했던 표현인데, 근데 서청원 의원은 지금 인 위원장이 이면 합의를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 위원장의 말이라면서 서 의원이 주장을 한 건데요. 자신이 탈당을 하면 이 대선 뒤 노력해서 의장으로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찍어서 지난달 25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 의원은 또 최근 인 위원장이 다른 중진 의원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탈당계를 제출하면 곧 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인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 당 쇄신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친박계 핵심의 탈당과 이에 따른 이 쇄신 작업이 그냥 신용만 하는 거고 이 뒤에서는 다른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거는 딜을 했다. 이거 보세요. 존경받는 팔선 의원이면 국회의장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또 난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른바 국회의장 딜설은 근거 없는 루머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서 의원의 경우에 저런 말까지 하면 새누리당 쇄신 작업이 앞서 송지혜 기자 말처럼 그저 신용만 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저런 얘기까지 꺼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탈당은 절대 않겠다는 게 서 의원의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에 대한 여론이 극단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이런 얘기를 꺼낸 건 이 당내 분위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인 위원장이 당초 대폭 물갈이를 할 것처럼 예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서 의원과 최경환 의원 정도를 탈당시킬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당내에는 이 초재선을 중심으로 수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고립되는 상황이라는 게 내부의 얘기입니다. 네, 일단 인 위원장의 행보에 제동을 좀 걸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겠군요. 네,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이 쇄신 작업을 해서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 지도부의 계획이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퇴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연초부터 사드 제재 수위를 높인 중국이 오늘 외교 부장까지 나서서 한국의 야당 의원단을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드 보복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일각에선 공식 외교 채널 대신 야당 접촉에 더 주력하는 중국의 의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오랜만에 한국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共同确保推动我们的中韩关系能够在25周年的基础之上能够进一步的健康的发展。 본 회담 전 왕이 부장은 사드 언급을 피하며 한중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의 총책임자가 송영길 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단을 만났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사드에 관한 한 공식 외교 채널을 사실상 닫아건 상태입니다. 정부 간 공식 접촉이나 초당 외교 대신 야당만 상대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은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 교류 협력을 촉구한 방중 의원단은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재검토 의사를 전달할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관련해서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의향을 전달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인 대야당 외교를 펼치는 중국의 속셈이 사드 재검토를 대선 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AI로 인한 달걀 파동으로 달걀값이 닭고기보다 비쌉니다. 정부가 급한 대로 항공기 수입과 관세 면제를 비롯한 대책들을 내놨죠. 그런데 수입 일정이나 가격 같은 가장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정부는 계란 수입 확대를 위해 최대 30%였던 관련 품목 관세를 6월 말까지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란 수급이 안 돼 발을 구르는 제빵 등 관련 업체와 상인들은 수입 방법이나 운송 비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 한 중소 제빵업체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들어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장 수입될 것처럼 발표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답이 돌아옵니다. 수입 계란은 가져오는 구매 가격하고 비용 대비 판매액이 맞아야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수입 일정 역시 마찬가지. 정부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항공운송비는 절반까지 지원을 약속했는데 관련 질문에는 엉뚱한 답을 내놓습니다. 관세 벽이라든지 행정 절차적인 요소들 이제 벽을 낮춰놨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당이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 등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달 19일. 그러나 정부와 수입업체 관련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수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달 5일에야 처음 열립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123층짜리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오늘 제2롯데월드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소방훈련이 있었습니다. 1층까지 대피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107층에서 난 불로 뿌연 연기가 삽시간에 건물을 가득 메웠습니다. 107층은 차단 방화벽이 쳐지고 나머지 층에선 20에서 30층마다 한 군데씩 있는 피난 안전구역을 찾아 대피합니다. 하지만 102층 안전구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피난용 승강기는 넉 대뿐 금세 줄이 길게 늘어납니다. 지금 102층은 포화 상태라서 8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85층 위까지 운행하는 피난용 승강기는 6대에 불과해 3천여 명의 시민 참가자가 1층까지 모두 내려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롯데 측은 일단 건물 내 5곳에 마련된 피난 안전구역까지만 가면 안전장비가 준비돼 있고 화염과 연기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난 안전구역까지 찾아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에 대한 대처 훈련은 미흡해 보입니다. 또 훈련 중 피난용 승강기 한 대에 불이 꺼져 10분간 운행이 중지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특히 겨울이면 집이 죄 타버리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비닐로 만들어 놓은 무허가 집들인데 소방시설도 없고 문제가 많다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 보니 올겨울도 위태롭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어둠 속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순식간에 생활터전을 삼켜버렸습니다. 지난 1일에도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불이 나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며칠 전 불이 났던 장소입니다. 비닐은 모두 녹아 이렇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아래도 좀 보면 이렇게 밥솥이며 침대며 각종 생활용품들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집으로 개조한 건데 하마터면 인명피해도 날 뻔했습니다. 사방이 확 덤벼는 게 저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 거 그냥 손만 이러고 게리고 나오다가 넘어지고 그냥 불이 탈 뻔했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 몸뚱이만 나왔어. 불은 5m가량 떨어진 바로 옆 비닐하우스에도 옮겨붙어 이렇게 곳곳이 녹아내리거나 지붕 일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보통 가정집이 나옵니다. 방 안에는 어지럽게 전기 배선이 노출돼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마을회관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연탄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LPG 가스통도 놓여 있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전기 배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외부는 비닐로 덮고 골조는 샌드위치 패널로 세운 비닐하우스는 재질이 모두 인화성이 강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화재 대비에는 소홀한 모습입니다. 소화기가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소화기는 많은데 이렇게 소화기 위에 나뭇가지며 낙엽이며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창 동안 관리가 안 된 듯한데요. 막상 불이 났을 경우 사용은 할 수 있을까 소화기 압력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바늘이 빨간색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압력이 낮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소화기는 이렇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현재 200여 가구가 사는 걸로 추정됩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연탄 갈다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불날 염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네들이 많아요. 감각이 무뎌.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화재에 취약한 무허가집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4년 2,100여 동이었던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지난해 3,000동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쫓겨난 세입자가 집을 찾지 못하고 1년에 토지 이용료 몇십만 원만 내면 되는 비닐하우스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허가된 건축을 못 들어가. 그런 가지고 살 길이 없어. 그래 이런 데 그냥 몇 분 주고 사는 거니까. 화재에 취약하지만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소방시설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눌러보셔서 안 되면 건전지가 이게 다 된 거고요. 지자체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지만 마땅한 주거 대책이 없다 보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쌓아놓은 연탄 옆에는 복잡하게 얽힌 전깃줄이 비닐하우스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추위에 화재의 위험까지 또 한 번의 위태로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희입니다. 새로운 백근주의로 국회의원들을 전범 ABC로 분류하고 정치적 할복 사살을 강요하고 노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성직자입니까? 아니면 개혁 보수의 탈을 쓴 극작파입니까? 인비위원장이야말로 악정 종양의 성직자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위기에 처한 당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원 동지와 함께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명준 위원장과 우리 같이 하도록 하고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고민을 좀 나눌까 합니다. 기억하시겠죠? 재작년 말에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에 사시는 한 시청자께서 일본의 돈 10억에는 받을 수가 없다면서 현금 1,020만 원을 저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그 돈을 미랄로 해서 모금운동이라도 해달라는 의견이었죠. 저희는 언론사가 모금의 주체가 되기가 참 어렵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수요 집회가 꼭 25주년을 맞은 오늘, 그때 바로 그 시청자께서는 또다시 저희에게 돈이 든 봉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함께 들어있었던 편지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막상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돈은 들어왔고 여전히 11분의 할머니들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를 행동하게 했던 아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해요? 바뀌는 게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 앵커 브리핑에서 들었던 마지막 멘트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일본의 돈을 거부하고 계신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할머니들이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지진에도 성금을 모아서 보내주었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흔쾌히 마음을 내었고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의미에서 저와 아들, 딸이 조금 더 보태어서 1,945만 원을 만들어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께서는 지난번보다 2배 가까운 돈, 그것도 해방되던 그 해와 숫자가 같은 1,945만 원을 모아서 또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들의 고민은 다시 시작됩니다. 모금과 관련해서 솔직히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또다시 이 돈은 되돌려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어도 우리 시민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시민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여전히 많다는 것. 그 때문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내용을 사실상 결정해왔다는 내용을 일부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 파일, 이 안에서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롭게 저희가 확인한 것은 바로 수석 비서관 회의 의혹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취재기자 심수미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줄여서 뭐 대수비,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이렇게 불리곤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이번 정부의 이 대수비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어떤 그 발언 창구로 꼽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뜻을 밝히는 창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이 있고요, 국무회의 또 수석비서관 회의 정도인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1년에 한 번꼴로밖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대부분 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예. 근데 이름 자체는 수석비서관 회의인데 수석들의 의견이 그럼 반영이 돼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온 모두 발언을 일단 쏟아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수석들로부터 보고를 듣기만 하고 별다른 지시를 내리거나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 수석비서관 회의와는 사뭇 달랐던 겁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2013년 11월 한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홍보가 그러던데 라면서 걱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실로부터 최순실 씨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렇습니다. 최 씨는 곧이어서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지시를 내리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는 걸 계속 보고 있고 체크해서 지시하고 서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서로가 의논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좀 더 다듬어진 문장 형태로 박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시로 보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의를 해 오셨는데 우리가 협의하고 지시했던 내용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대로 다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른 기자가 나왔을 때 이 질문을 했었는데 박 대통령이 뭐라고 말할지 청와대에서 이미 정한 상태에서 최순실 씨한테 이거 한번 좀 점검해달라. 뭐 잘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하고 내용을 미리 알고 그리고 나서 조금 뭐 거기에 최순실 씨가 조금 거기에 가피를 했다라든가 뭐 수정을 했다라든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거죠. 저희가 이걸 단순히 어떤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최 씨와 또 정 전 비서관의 대화 사이에는 사전에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작심한 듯이 정 전 비서관에게 좀 적어보세요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전에 합의된 어떤 부분들을 단순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 전 비서관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잘 모르는 내용을 주문하는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물론 또 다른 어떤 대화가 있어서 사전에 최순실 씨한테 그게 좀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넘어가고 최순실 씨가 고쳤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입수한 검찰로도 갔고 특검으로도 간 이 녹취 파일. 죄송합니다. 입수한 건 아니고 취재를 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한 차이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해서 확인한 그 파일 내용만 놓고 보자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제 저희가 첫 보도해드리면서 검찰이 이번 사건의 열쇠로 보고 있는 녹취 파일이 12개이고 28분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전해드린 내용 외에 다른 부분은 얼마나 더 됩니까? 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2013년 10월 27일 또 28일 그리고 11월 20일과 22일에 녹취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다른 날짜에 녹취된 대화들이 더 있고요. 또 이 4일간에 이뤄진 또 다른 대화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린 이 수석비서관 회의 외에도 최 씨가 다른 국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정부가 900명 정도 되는 A급 블랙리스트를 따로 관리했다는 문체부 내부 증언을 보도해드렸죠. 그리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감시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블랙리스트가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근데 따로 관리를 하는 명단이 또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문화예술기금에서 나간 보조금이 한 1,600억 원이 넘습니다. 다수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특별관리 대상을 분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른바 A등급으로 분류된 인물이 900명이라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체부 관계자의 내부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이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체부가 예산을 가지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상이 무려 900여 명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이 실제로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를 청와대에서도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다 보고 있었다는 거는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네, 문체부에서는 2년 전 보조사업 알림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국고 보조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나가는지를 실제로 청와대에서 감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A등급에게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A등급 블랙리스트 안에는 국립극장 예술감독을 지낸 이윤택 연출가, 네. 그리고 극단 고래의 이혜성 대표, 그리고 변방 연극제를 이끈 이민자 예술감독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오늘 이 중에서 이혜성 대표와 한번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이혜성 대표 얘기는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2015년 중반 이후로는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검은 내일 송숙은 문체부 1차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송 차관은 닷새 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했던 차관 인사를 했던 그런 인물이죠. 네. 예, 송 차관은 문체부의 기획조정실장을 맡으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TF의 팀장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사업 알림이 홈페이지 제작 등에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조만간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스포츠문화부 전영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예,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처럼 교육계에는 블루리스트라는 말이 있다. 경북대 김사열 교수가 한 말입니다. 김 교수는 2014년 당시에 두 차례에 걸친 투표에서 총장 후보 1순위로 뽑혔지만 총장이 되진 못했습니다. 앞에 김 교수 말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청와대가 국공립대 총장 인선 과정에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려고 해왔고 그것이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처럼 교육계에서는 청와대를 빗대서 블루리스트로 불려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그 같은 의혹을 사실로 뒷받침하는 교육부 인사위원회 관계자의 증언을 중요하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김사열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2014년 당시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총장 후보 1순위로 꼽히고도 인선이 계속 이제 미뤄지니까 일종의 각설 쓰고 총장직을 받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뉴스룸이 엊그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대체 각서가 왜 필요하다는 것인지 또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그것은 2년간이나 대학에 당시에 행정 공백이 생기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분들 중에 여권 실세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고 그 과정에 일종의 각서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꾸준히 해온 비판적 지식인 활동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실제로 저는 2007년과 2008년에 100여 개의 시민단체가 가입해 있는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에 상임대표로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제안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예. 그 제안을 중간에서 해온 사람은 뭐 같은 대학 교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대학에 제가 잘 알지는 않지만 동료 교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일종의 각서라는 것은 반성문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성격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안 쓰신 셈이 됐는데요. 예. 동시에 뭐 그래서 총장 직도 갖지 못하시게 됐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겠죠. 뭐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대학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각설 쓰고 총장이 된다라든가 하는 내용. 혹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뭐 최근 이화여대 사태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대학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총장 당사자들이 그런 것을 썼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대학가에는 그런 소문이 공공연히 나도옵니다. 한심하고 부끄럽죠. 그러면 뭐 물론 이렇게 특정해서 어느 대학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학교 사회에서 도운 얘기는 충분히 그렇게 각서, 그러니까 반성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쓰고 총장 임용에 응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론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말씀하시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다른 분들 얘기니까.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이건데. 그렇습니다. 1심에선 승소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심은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예, 예. 예. 그래서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소송입니까? 예, 조만간에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헌법에서 국립대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되어 있는데 예. 제척할 경우에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법률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자, 그 당시에 인사검증 라인에 있던 사람이 우병우 민정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전 수석이죠.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반론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청와대 인사위원회 성격의 수석회의는 공식기구가 아니니까 잡아댈 것이고 기록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경북대를 포함해서 이 정권에서 총장 임명 문제로 사단이 난 13개나 되는 대학의 내용은 교육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봅니다. 예. 교육부가 소송에서 그 사유를 대라는 것인데 끝까지 재판에 지면서까지 공개하지 않고 이번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죠. 예. 그 회의록을 이번 특검에서 열어야 하고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지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그 왜 작년에 부산대 교수 한 분은 투신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현철 교수님. 예. 예. 부산대는 그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간선제로 바꾸려는 그런 기도가 저 교육부로부터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그렇고 사실 교육부가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올 것이냐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교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큰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지만 예. 공모자로서 교육부 관료들도 부역 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 회의록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을 강제로라도 열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권위주의적 정권에 기대어 대학을 줄세우게 하면서 자율성을 이렇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북대 생명과학부의 김사열 교수였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만으로 18살, 학생으로 치면 고3입니다. 다가올 대선 때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게 야권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참정권 확대를 유불리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죠. 오늘 팩트체크는 선거 연령 하향이 야권에 유리한 것이냐 이 물음을 좀 풀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지금은 만 19세부터 투표를 하고 있죠? 네, 19세부터 전체 유권자 수가요. 대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18세를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그 숫자가 한 60만 명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전체의 1.5% 정도가 됩니다. 이게 과연 작은 숫자냐? 2002년 대선 때요. 1, 2위 표차가 57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만 결코 작은 숫자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만 만 19세인데요.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1947년에 미 군정 시절에 21세부터 투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25세로 올리자라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야당은 계속해서 줄이자. 반면에 이승만의 자유당, 노태우 전두환의 민정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유지하자는 쪽의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그런 유불리 논쟁을 거치면서 21세에서 20세로 또 20세에서 19세로 순차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네, 반세기가 넘게 이어져 온 줄다리기인데 근데 지금 야권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야권에게 유리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 18세가 포함되면 유리하냐? 보려면 18세의 지지 성향을 봐야겠죠. 그런데 18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정당 19세부터입니다. 연령별이고요. 제일 왼쪽 보시죠. 위가 민주당이고 아래가 새누리당입니다. 19세는 민주당이 31%, 새누리당은 14%입니다.
한 살 많은 19세를 바탕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 다 합치면 야권 전체의 지지율이 43%까지 올라갑니다. 43% 압도적인데 근데 네. 이것만 놓고 보면 18세가 선거권을 갖는 게 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짐작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나이를 좀 이동해서 보면 20대 중반부터 30세까지의 야당 지지 성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10대는 여당보다 야당을 선호한다. 다만 어릴수록 그 성향이 더 두드러지고 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게 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통설이 이걸로 증명이 된 겁니까?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네. 반전이 있거든요. 선거 연령을 실제로 낮춘 다음에 선거 결과가 어땠느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 보겠습니다. 2015년에 20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왼쪽이 정부의 홍보물입니다. 18세 얕보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 다음에 참의원 선거 치러졌고 보수 여당인 자민당 또 야당인 민진당이 10대를 겨냥해서 저런 포스터까지 만들면서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네, 뭐 만화 그림도 있고 학생들 얼굴도 나왔는데 실제로 10대들의 투표 결과는 그럼 어땠습니까? 그런데 통설과 달리 출구조사 결과 한번 보여주시죠. 자민당 40%, 야당인 민진당 1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속한 당이 압도적으로 보수 정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쏠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요. 정부와 여당이 경제와 고용만큼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출구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일본의 10대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더 큰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이번에 독일로 한번 가볼까요? 1995년에 일부 주에서 16세로 연령을 낮췄습니다. 진보 정당인 3인당이 주도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지방선거에서 이 3인당의 득표율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다음 선거에선 상황이 뒤바뀌었거든요. 따라서 10대 유권자가 이념에 따라서 특정 정당을 선호한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와 정치 풍도가 전혀 다른데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냐 보수냐의 이분법적인 그 접근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보여드리자는 겁니다. 네. 다시 정당 지지도 그래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세 무려 42%가 유보에 답을 했습니다. 유보율은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그런 비율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19세 유보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건데 그 뒤로 좀 쭉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그 얘기는 어릴수록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입장을 정하지 않은 비율이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지지 정당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우 이념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있다,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혁보수신당은요, 18세 하향 조정을 놓고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불리하다는 목소리 나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야당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자평이 나옵니다. 현실 정치에서 표 계산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표권을 갖게 될 이 18세에게 어떤 가치를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보다 뚜렷한 메시지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촛불 집회 때 10대들의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치권에서 자꾸 이렇게 표 계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죠.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엽시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다. 지금 정치권이 여야 사당 체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한솥밥을 먹던 한뿌리 정당끼리 더 격한 감정 싸움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뭐 원래 경쟁자가 아니라 최근 경쟁자가 더 견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지금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보수신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동지들 내팽개치고 떠나는 모습 마치 혼자 살겠다고 세월호에서 뛰어내리는 선장과 같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자, 보수신당 곧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활동에 미온적이었던 새누리당이 과연 세월호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제원 의원이 전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어느 종편이 출연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정부한테 직접 책임을 묻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세월호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문제를 아무데나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래부터 야당이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긴 있군요. 아무튼 분당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앙금이 많이 남아 있을 테고 이에 따라서 감정적 반응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갈라진 지 지금 1년이 가까이 되는 민주당과 국민당도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지금 이른바 개헌 저지 문건이 공개돼서 논란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오늘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친문 호언 세력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방해하는 건 촛불 민심을 정면 위배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그러자 민주당의 정진우 부대변인이 자, 국민의당은 남의 당 참견하지 말고 점점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자기 당의 앞날이나 걱정하시라 저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요, 국민의당이 요즘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모습인데 자,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이 집단 탈당한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건을 비교해 보니까 민주당 비판과 박 대통령 비판의 건수가 같았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광장의 촛불 민심에서 개헌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또 들어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촛불 민심도 각 정파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양당 발언이 굉장히 감정이 실려 보이는 것 같고 다음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수당 나는 누구인가? 또 개혁보수신당 이야기입니다. 자, 정강의 5.18과 60항쟁, 6.15 선언 등을 정강의 다물질을 놓고 지금 의원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집계가 되면 이르면 내일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신당의 3대 요소는 보통 이제 우선 당명, 그리고 이제 정강 정책, 그리고 이제 대표 이렇게 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혁보수신당은 사실 약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놓고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돼서 뉴스도 많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정강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으로서는 헌법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신당 창당 때마다 이게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2014년 3월 창당 당시에 그 6.15와 14선언을 정강에서 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곤욕을 치렀었죠. 그때 새정치라는 기치를 내들고 야당의 뿌리를 근본을 부정한다 이런 비판도 결국 없던 일이 됐고요. 또 가까이는 지난 8월이었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정강에서 노동자라는 걸 빼기로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 자, 노동자라는 단어 하나 빼는 걸로 난리치면 집권 못한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과거에 새누리당 비대위원 때는 보수란 말을 빼자고 해서 또 한동안 또 시끄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에 정강에서 보수를 빼겠다라고 얘기하다 결국 무산이 됐었는데요. 자, 흥미로운 거는요. 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 본인 스스로 나는 보수다라고 찍고 가는 정당은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에서 존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지금 개혁보수신당은 당명에서 보수라는 표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이 개혁보수신당이 6.15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군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포근하겠고 강원 영동과 동해안 일부 지역엔 비가 조금 예보되어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